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박근영 부장님 대신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1시간 정도 오늘 데일리 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게 패널이 있을 때는 이제 진행자 있을 때는 나와서 이제 가끔 출연하곤 했었는데 오늘 저 이제 혼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데요. 잠시만요. 지금 HTS가 켜지고 있어서 네, 저도 좀 뭔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도 힘든 하루였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힘든 하루였었고 시장이 요새 안 힘든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하루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기쁜 거는 내일 장이 안 열린다는 거 요거 하나 정도 좀 기쁜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까 오다 보니까 또 이제 한 총리도 이제 탄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상목 이제 부총리가 이제 다시 대행 체제를 맡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압박감을 주고 있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드린다면 사실 오전장 초반에는 배당락 이슈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오늘 또 양도세 이슈 끝나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들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흐름이었었죠. 그래서 장 초반부터 일단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초반에 좀 매도했습니다만 오후에는 좀 매수로 마감이 좀 된 모습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들 사실 요새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좀 강세가 이어졌고 최근에 좀 낙폭이 컸었던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쪽들이 조금 오늘 힘이 좀 강했었던 모습.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 좀 일부 좀 강세였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요새 계속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지수로는 좀 힘이 없었죠. 2,400 깨졌다가 이제 겨우 이제 올라와서 좀 마감이 된 상태고 환율도 이제 장중에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하락까지는 아니죠. 이제 상승폭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우려할 만한 좀 환율 흐름이 시장에서 좀 계속 압박감을 주는 모습이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니까 좀 일주일을 좀 마감하고 박근영 부장님은 이제 데일리 힌트를 주시니까 매일매일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힌트를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일단은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오려면은 회사에서 좀 승인을 좀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들을 일단 제 머릿속에 다 넣고 왔습니다.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오늘 시장 정리도 오늘 시장 정리지만 일주일의 정리도 되겠고 또 이제 1년 올해 한 해의 정리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서 좀 많이 반영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냥 나름대로 올해 좀 굵직굵직했었던 그런 사건 사고 요런 부분들이 계속 좀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환율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의 이제 금리 문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시 집권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랑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내년도는 과연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최근의 움직임을 좀 대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움직임까지도 다 같이 한번 파악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여름에 한번 이제 좀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또 한 번 더 급락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나 하던 차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환율 급등과 함께 시장이 좀 압박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좀 뭔가 힘들다? 오늘 시장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환율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이 환율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환율 부분을 너무 깊게 생각해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중에 환율이 좀 급등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쭉 내려오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잠시만요. 환율 아이고
이게 아니 잠깐만요. 시간대별 환율. 네, 시간대별 환율 보면은 이렇게 장중에 환율이 이제 급등했었죠. 그래서 1,480원인데까지 갔었고 쭉 내려와서 이제 피크인가라고 하는 생각하던 중에 이제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환율만 지금 이제 1,480원 찍고 뭐 이렇게 막 힘든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달러가 엄청 강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달러 강세는 우리나라 원화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엔화에도 위안화에도 계속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라고 말을 한다라면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과 미국과의 또 금리 차도 있고 중국과 또 미국과의 금리 차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금리 차라는 것이 이 환율을 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저쪽에 투자하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렇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오준 부장님께서는 고객님들과 무슨 얘기 많이 하시는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시는지 궁금해요. 네, 요거 환율 얘기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이 환율이 뭐랄까요 1,300원대만 계속 보고 있던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담되는 환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은 파월 의장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조금 점도표를 수정했잖아요. 2번 정도로. 그래서 금리 인하를 조금 덜 할 것 같이 이제 말을 한 상태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고 봐야 될 것 같아.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 이거 금리 차가 이렇게 좁혀지는 게 아니라 다시 벌어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 더욱더 외국인 시각에서는 원화 약세에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달러 강세에 배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대내외 정세 뭐 이런 부분들도 불편함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대내외적인 불편함, 뭐 국가 뭐 신인도가 문제다,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예전에 IMF랑 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IMF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와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 당시 IMF 시절 이게 1997년도 때죠. 그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환율이 이제 급전직상해서 1,300~1,400원을 뚫고 1,995원까지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균치를 1,300원에서 1,400원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금 환율을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평균 환율이 한 1,300원 정도 때 그 정도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좀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1,450원 뚫고 60원, 70원, 뭐 80원 여기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와 지금이랑 이게 갭 차이, 그러니까 900원대 있다가 1,300~1,400원, 1,900원대 찍은 거랑 1,300원대 있다가 지금 1,450원, 60원, 70원, 80원 찍은 거랑 퍼센테이지를 비교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또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리스크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뭐 CDS4 프리미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최고 한 700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30~40%대에서 어느 정도 30~40%가 아니죠. 30~40bp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가에 대한 뭐 컨트리 리스크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상황들보다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금리차 이런 부분들이랑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힘든 게 뭐냐 생각해 보면 이게 환율이 급변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이제 해지죠. 이제 해지 비용이 이제 많이 들고 기업들은 이 부분 때문에 부담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이제 보통 이제 달러로 결제받고 이제 뒤에 결제를 받다 보니까 고환율의 가장 수혜주다 이러면서 많이 움직이고 그런 모습은 다들 이제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웬만한 기업들은 해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이상 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하로 빠지거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항상 해지를 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해지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고
환차손도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이 또 이제 중소기업들이 계속 지금의 이제 힘든 국면을 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다 보니 시장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달러 강세에 조금 더 계속적으로 베팅을 하면서 이제 본토로 이제 자금이 회귀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그게 또 이제 급하게 또 더 진행되다 보니까 환율은 더 많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뭐 환율이 얼마 뚫었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이랑 어떤 얘기 이제 많이 나누냐 이렇게 질문하셨었는데, 사실 요새 고객분들이랑은 크게 막 시장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크게 시장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내년도에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제가 시장을 보고 있는 스탠스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시장이 좀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방송 보시는 분들도 투자 상당히 좀 어렵다는 부분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제가 주식을 IMF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그때 빼고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서브프라임, 뭐 금융위기 다 통틀어서, 그다음에 뭐 코로나 때까지 다 합쳐도 지금 올해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해가 가장 힘든 시기고요. 뭐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지금은 정말 테마주 뭐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다라면은, 아니면 또 주도지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아니다라면은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는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올해보다는 내년은 좀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뭐 국내 시장만 투자하는 거는 최근 시장 트렌드에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 시장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당분간 조금 더 유지하는 쪽 스탠스,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요. 다만 이제 내년에는 약간 좀 국내 시장 어느 정도 이제 뭐 봄 이후에 좀 안정이 되면은 조금 국내 쪽을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쪽, 이런 쪽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 뭐 계속 요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나이순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강세에서 원인을 찾아보면 좀 더 답이 나올 수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금리 문제가 흔들리면 항상 기술주들이 먼저 빠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최근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보시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도 금리 스탠스, 이 부분이 향후 시장에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이 부분은 좀 트럼프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취임했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뭐 국내 시장 얘기하다가 미국 시장으로 좀 새긴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과거에는 뭐 3개월 정도 있다가 뭐 좀씩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해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이 달러 강세의 흐름이 조금 완만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물론 파월 의장이 트럼프와 뭐 이렇게 엄청 뭐 좋은 사이도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각자의 영역을 잘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 본다라면은, 파월은 일단은 내년에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파월 의장이 계속 데이터, PC 물가지표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상당히 선호하잖아요, 연준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방향성을 좀 잡아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트럼프 들어오고 나면은 일단 좀 고민이 조금 많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물가를 많이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 스탠스를 완만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연준의 생각도 계속 최근에 좀 엿보게 되거든요. 뭐 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감,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언급할 만큼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상황인 거죠.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졌고요.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놓고 본다라면은, 내년은 여러분들한테도 뭐 변화의 시기도 하고 기회의 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짜 좀 힘들었지만 내년에 터닝 포인트를 기반으로 뭔가 시장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본다라면은 여러분들도 뭐 슬슬 좀 내년을 좀 준비하는 그런 대응,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시장을 오늘은 뭐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린 대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뭐 다른 방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고 뭐 다 아는 얘기 왜 또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미국 시장 특히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 테슬라가 이제 지향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지향하는 IT 뭐 이런 쪽들의 이런 기술주들의 산업 이런 쪽과 방향성이 맞는 어느 정도 이제 커플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페어링 되어 있는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뭐 여러분들 뭐 내년에도 계속 고려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는 사실은 지난 가을 이후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당선 전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환율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가장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어떤 걸로 케어하는 게 가장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환율의 변동성에 노출이 됐을 때 만약에 포지티브하게 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율의 노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시거나 그게 안 된다라면은 환율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이런 기업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철저하게 내수 기업이거나 내지는 뭐 달러로 결제받고 있지만 뭐 생산 자체라든지 비용 자체는 이제 원화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봐도 분명히 이 환율도 환율이지만 트럼프의 이 관세 효과에서 최대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이미 그런 쪽으로 다 이동이 되어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방송 통해서 여기 나오시는 다른 뭐 패널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언급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달러에 좀 노출이 됐을 때 어떤 기업들이 가장 뭐 피해를 안 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사실은 피해를 안 보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좀 찾기는 어렵다. 만약에 수출주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제조업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면은 제조업과 수출주, 이게 이제 관계가 딱 맞아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기업들은 사실은 좀 불편한 거잖아요. 뭐 하늘에서 뭔가 따다가 그냥 팔아서 달러로 결제받는 기업은 없잖아요. 뭔가 원자재를 사와야 되고 그 원자재를 가공을 하고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기업들한테는 비용으로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률에 훼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지 비용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정책과 글로벌 상황에 맞춰서 방향을 가고 있는 게 이제 조선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산, 그 다음에 뭐 재건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재건 관련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러시아 뭐 이런 쪽과 관련돼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이런 분위기니까 이런 분위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좋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약간 뭐라 할까요? 테마가 패션이 약간 좀 올드해졌다. 좀 장기간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절대 대장이잖아요. 절대 대장이긴 한데 뭐 사실은 뭐 조선이 웬만한 그냥 보통의 조선사들 수주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많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고부가
가 되는 고수익을 볼 수 있는 뭐 특수선 요런 쪽들만 집중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고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이제 미국의 선택, 뭐 최근에 뭐 인도의 선택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도 좀 단기간으로 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과연 이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속도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다소 조금 완만한 흐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은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수출주로 많이 부각된 것들이 이제 음식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음식료도 마찬가지죠. 원자재, 곡물을 다 수입해서 이제 가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도 뭐 원재료 분명히 있겠고, 근데 화장품과 음식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출주로 많이 부각이 된 부분은 이게 필수 소비재라는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쓸 수 없는, 경기가 침체돼도 안 쓸 수 없는 부분들, 안 먹을 수 없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향 화장품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중간에서 또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 뭐 중간에 뭐 우양도 그랬었고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또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상향식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고 수출이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이 P라는 부분보다 이제 Q, 이제 물량이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봤을 때 커버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계속 좀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정말 매출에 있어서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상황은 다 필요 없다. 결국은 답은 실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업들인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최근에 뭐 실리콘투도 조금 부활하고 있지만 뭐 VT 같은 경우 이제 일본에서 잘 나갔었는데 이제 막 중국까지 막 파고들 기세니까 이제 VT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는 아직까지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향이다라는 어드밴테이지의 필수 소비재라는 어드밴테이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높은 선호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최근에 반도체가 디램이 막 안 좋아지고 막 중국의 막 물량 공세, 가격 하락에 이런 거에 좀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도 또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있을 때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글로벌로 봤을 때 그 기업의 지위가 절대적이냐 독점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기술력과 품질로 인해서 계속적인 선택과 소비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면은 그 기업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 시장에서 계속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용 쪽들 뭐 보톡스, 필러 뭐 다 이런 쪽들 다 움직인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경기가 다운이 되고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차랑 뭐 집이랑 뭐 가전이랑 이런 거를 막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소비라면은 작은 소비 이런 소비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부터 경기가 안 좋을 때 여성분들이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요새도 속설이 맞나 모르겠는데 이 진해지는 화장은 나의 공공함을 너희들은 알면 안 돼. 그래서 난 더 화려하게 화장을 할 거야. 그래서 예전부터 경기가 안 좋을 때 화장을 많이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뭐 그걸 떠나서 뭐 자기 자신을 가꾸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소비의 패턴이 뭐 사실 그동안 다이소라든지 뭐 올리브영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잘 나갔던 것들도 필수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소비함에 있어서 큰 거는 못 사고 그냥 작은 거를 사야 된다. 좀 싼 걸 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필수 소비재 쪽들 중에서 수출주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의 우상향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환율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는 기업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닥론 이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뭐 물론 네이버는 이제 이커머스도 상당히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게임주, 그 다음에 엔터주,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금 보신다라면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것도 뭐 물론 아티스트가 자산이고 아티스트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원화로 계속하고 뭐 해외 공연하면 뭐 달러로 결제받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환율이나 관세 사실 뭐 이런 엔터 쪽들은 관세에 상당히 조금 뭐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주들 사실 내년 상반기에 뭐 블랙핑크, 하반기에 BTS 이렇게 고려해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엔터주들은 앞으로도 또 물론 4분기가 실적이 워낙 좋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시장에서 계속 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들 그다음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 비제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원가보다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드는 기업이죠. 인건비가 많이 드는 기업이고 사실 뭐 최근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인원을 많이 감원하기도 하고 명퇴를 많이 신청받기도 했었는데 다른 기업들도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게임 같은 경우는 원화로 개발을 하고 해외 매출을 좀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넷마블이나 컴투스나 그다음에 펄어비스 이런 회사들 뭐 주가는 뭐 펄어비스가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해외 매출이 거의 한 40에서 50%대 특히 이제 미국 유럽 쪽 매출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죠. 그러면 어차피 거기도 이제 달러로 결제 거기다가 최근에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인앱 결제할 때 이제 수수료 인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 업종도 역시 뭐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한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게임 섹터도 계속적으로 좀 내년에는 좀 긍정적인 좀 시각으로 좀 봐주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고려해서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보시면 뭐 시프트업이라든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실적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앞에 장사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들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 쪽들 보시면은 사실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잘 가는 게 이제 자율주행 그쵸?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그쵸 뭐 다 요런 쪽들이죠. 최근에는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쪽에 뭐 디자인 하우스들도 좀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고 뭐 하여튼간 뭐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도 계속 좀 올라오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도 어차피 미국 쪽에서 이제 계속 주도하고 있고 이쪽을 끌고 가는 쪽이죠. 테슬라만 보더라도 이제 테슬라는 예전에는 테슬라 하면은 다들 아이고 2차 전지, 전기차 뭐 요런 대장이었다라면 지금의 테슬라는 뭐 우주항공이나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이런 쪽들의 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장의 변화의 핵심에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이제 테슬라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테슬라 주가도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 솔루션 쪽들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죠. 최근에는 뭐 보시면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이스트소프트나 뭐 솔트룩스 뭐 한컴은 살짝 주춤하긴 하고 또 마음 AI가 뒤를 이어받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약간 뭐 뉴럴링크 그쵸 뉴로모픽 관련주들 너무 많아요. 작은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뭐 이름을 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런 쪽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이런 것 좀 많이 갔던 것 같고요. 또
양자 컴퓨터 이쪽도 지금 난리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술 표준 얘기 막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미국에서도 어제 뭐 그쪽에 많이 갔었고요. 그래서 뭐 엑스게이트 기타 등등 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쪽들.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는 테마주인데 뭐랄까요? 허상인 테마주라기보다는 산업의 기술의 발전에 이렇게 연동해가는 테마주?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대북 관련주 하면은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테마주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런 테마주들보다는 시장의 패션? 그런 시장의 패션을 주도하는 테마주. 뭐 물론 그 안에서 결국은 도태되는 기업들, 또 많이 하락하는 주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미국과 이제 산업의 방향성이 맞는 쪽에 그런 테마 섹터 안에서 주도주들의 플레이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무리해서 뭐 추격해라 이런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정말 주도주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 좋은 시국에는 계속적으로 이쪽 안에 대장주들의 선호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들 코스닥 이런 쪽에 계속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은 뭐 사실은 뭐 지수에도 뭐 물론 연동을 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팔면서 계속적으로 뭐 하이닉스 이런 쪽들은 계속 끌어왔었고 삼성전자를 파는 것보다 더 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기업들은 계속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되고 뭐 배당을 많이 주고 이제 밸류업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팔면서 샀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솔루션 기업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제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뭐 물론 제조를 안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맨파워가 중요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시장에서 계속 높다라는 점.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휴머로이드 관련한 부분들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계속 연동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들도 계속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약간 페어링된 기업들을 계속 선별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그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계속 나오는 기업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로 인해서 뭐 수주가 있다거나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을 사실은 선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말도 안 되게 딱, 그냥 무슨 관련주야.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좀 종목을 좀 선별하시고 슬림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머스크 관련주, 그 다음에 뭐 트럼프 관련주 이렇게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머스크 관련주는 이제 산업의 방향성, 기술의 방향성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트럼프 관련주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바이든 시대에도 뭐 한 1, 2년은 계속 바이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친환경 테마주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지금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근데 결국은 트럼프를 전 세계가 뭐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뭐 관세라는 부분들로 길을 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길들여지고 그로 인해서 먼저 뭐 머리를 조아리고 뭔가 협상에 나서고자 하는 뭐 국가나 기업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취임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어떤 강도로 취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리 시장은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고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성을 계속 그래도 좀 유지는 해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들 여러분들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좋아하시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 또 시장 빠지는 상황 속에서 좀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죠. 뭐 대장주라고 한다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뭐 보로노이, 뭐 펩트론 뭐 요 정도가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뭐 그 외에는 뭐 삼바나 뭐 셀트리온은 좀 지수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뭐 SK바이오팜도 많이 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다 어느 정도 보면은 좀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거나 또 미국의 또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도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세 이런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역시 제약바이오도 금리에 좀 민감하다. 금리에 민감한데 미국은 금리가 지지부진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내년 좀 내릴 것 같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뭐 매년 겪는 일이긴 하지만 1월 달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부분 고려 안 해볼 수는 없겠다. 상대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외 변수에 덜 취약하다라는 점, 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장을 보다 보면 반도체가 강한 날 바이오가 좀 약하고, 바이오가 강한 날 반도체가 좀 약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살짝 좀 다른 분위기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도 환율이라든지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섹터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실 올해 많이 빛을 못 본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년에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꽤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런 거 좀 약간 뭐랄까요, 괜찮은 기업들, 좀 완전 지금 올해 시장을 이끌고 갔던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들보다는 그런 약간 중형급에서 임상치라든지 뭐 미국에서 뭔가 결과를 받아야 될 기업들, 학회 이슈가 있는 기업들 조금 선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만 놓고 보면은 많이 빠졌던 뭐 오스코텍이 조금씩 변화가 좀 있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 뭐 상대적으로 뭐 경영권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많이 빠졌던 뭐 한미약품 그룹들도 좀 가격대는 좀 바닥에 있는 것 같고요. SK바이오팜도 뭐 실질적으로 뭐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선별하면서 종목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 많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도 조금 선별이 좀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짚어본 섹터, 2차 전지 좀 여러분들 뭐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한테는 가격은 정말로 많이 빠지고 싸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이 상당히 좀 많이 앞서 있다. 그리고 전기차도 이제 중국 제품들도 워낙 시장에 파워 있게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뭐 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계속 좀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는 많이 빠져 있고 바닥이지만 이쪽에 뭔가 힘이 실리기에는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많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해당 섹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도 지금 상당히 좀 힘들죠.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또 뭐 지금의 가격대가 또 내년에 가서는 좀 긍정적인 가격대가 될 수도 있겠다.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사실 지금 대형주를 움직이기에는 수급 구조 자체가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 어느 정도 중형급 종목들 내지는 이제 중소형급 종목들 좀 기회가 계속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좀 수급 구조라는 점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는 근데 좀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조금씩 계속 사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기아차는 조금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2월 말 정도가 이제 배당 기산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뭐 지수로만 따진다면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시장에 미국 기업 뭐 마이크론의 변수가 오히려 더 거꾸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흔드는 상황이니까, 예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뉴스가 미국 시장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흔들었으면, 지금 반대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한테서 나오는 이슈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상태일 만큼 많이 좀 변화가 된 상태고, 사실 일본도 좀 치고 나오고 대만도 치고 나가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엮여서 상황입니다만은 반도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뭐 법안 이런 부분들도 통과가 안 되고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좀 아쉽기는 아쉬운데요. 삼성전자한테도 사실 저는 삼성전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상당히 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너무 정체되어 있는 기술적인 혁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점. IT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고 혁신을 해야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다라도 해도 미리 앞서서 치고 나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뒤쫓아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이 안 되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뭐랄까요? 선택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도부터는 삼성전자한테도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결과를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쟁이라는 게 내 나라에서 전쟁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람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이 심리적으로 소비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위축되는 게 많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경기 소비재 이런 쪽에 선봉에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그 외의 모든 소비재한테 좀 수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이긴 하지만 뭔가 내년에 좀 터닝 포인트가 글로벌적으로 생기게 된다라면은 해당 기업들한테도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안 봐드린 뭐 섹터가 지금 많이 있긴 하죠. 제가 안 본 섹터가 많이 있긴 한데 최근에 뭐 언급된 주요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섹터에 대한 뭐 말씀을 조금 드려봤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좀 뭐랄까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텔레그램이나 뭐 어디 막 봐서 보더라도 국장은 하루만 하는 거다. 뭐 하루만 해도 장투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과거 제가 1997년, 8년 뭐 이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데 가장 힘들 때 그때가 항상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 돌이켜보면 빛도 없어 보이고 기업들도 상당히 좀 암울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돌이켜보면 그때가 기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내년에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로 삼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이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돈 풀고 소비를 하게끔 계속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 수치적으로는 지금 빠르게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조금씩 변화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중국이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돈 풀기를 했을 때 정말로 소비가 부양되는 시그널이 나온다. 중국에서. 그렇다라면은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우리나라 소비기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분명히 터닝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무비자 입국이네, 그 다음에 뭐 면세점 특허를 절반으로 깎아주네, 뭐 술 뭐 무제한으로 해주네, 이렇게 해도 지금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이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로 국내에 있는 뭐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또 이제 경기 민감주들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내년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내수 부양에 성공해서 뭔가 수치 변화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사실 3월 달에 이제 전인대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뭔가 정책적인 뒷받침이 수치로 연결이 된다라면은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는 정말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 힘든 기업들 어느 하나도 좀 버릴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뭔가 시장에 리딩 섹터가 있으면 그 리딩 섹터 그다음에 산업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따라갈 필요가 있겠고 한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좋지 못했던 섹터의 변화는 뭐 중국의 변화에서 뭔가 답을 찾는 그런 한 해로 이제 좀 내년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3, 4, 5월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변화가 많이 시작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봄에 1월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좀 뭔가 시장의 변화를 좀 잘 캐치하신다면 내년 중하반기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려한 기업들이 저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다 팔고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서. 심지어는 뭐 제 고객분들한테서도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든 거고 남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긴 한데 조금 어렵더라도 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뭐 터널의 끝이 어딘지 아직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저기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희 월요일 날 하루 더 장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도 정리하고 올해도 정리하고 내년도 전망도 좀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일단 뭐 혹시 채팅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궁금한 거 한 가지 정도 좀 질문을 한번 받고 마무리할까요? 네, 질문이 없는 관계로다가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쉬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가장 해피한 건 내일 장이 안 열린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해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틀 동안은 좀 다 잊으시고 좀 편안하게 주말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오늘 박근영 부장님 대신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1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박근영 부장님이 다 더 좋은 얘기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많이 나눠주실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저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